지난 8일 밤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발생한 지진 규모를 애초 6.5로 발표했다가 6.7로 수정했고 다시 6.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 최고 높이 20cm의 쓰나미가 확인됐으며 쓰나미주의보는 오후 2시 5분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강진을 계기로 해당 지역에 후발 지진주의 정보를 처음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아오모리현 그 앞바다 지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던데 네. 이게 지금도 부상자가 나왔는데 또 지진이 있은 다음에 추가로 따라오는 지진의 위험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후발 지진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지진은 8일 밤 11시 15분쯤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9일 9일 새벽에도 역시 규모 6.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제 규모 말고도 진도로도 표시를 하는데요. 예. 진도 6 강도 넘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선반에 있던 물건이 다 떨어지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진인데 그게 직접 느껴졌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벽에 밝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부상자가 30명이고 지진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 한 채가 완전히 불에 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일본 섬은 이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홋카이도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지진이 발생한 곳이 홋카이도 섬과 일본 본섬 사이인데요. 거기가 아오모리현이고 그래서 이제 북쪽 섬에서 남쪽 해안까지 계속해서 지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바현이 이제 도쿄에 있는 건데 거기까지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예. 일단 지금 일본 정부 측에서는요. 대규모 지진 발생하고 나서 추가로 지진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제 후발 지진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령이 된다고 하고요. 네. 이게 발령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가구를 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대피 장소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정부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쓰나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경보가 발령이 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옷을 입고 잠을 자야 되고요. 예. 그리고 비상 물품은 바로 머리맡에 두고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발지진주의보는 2022년 12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지금 일본 해구, 쿠릴 해구에 따라서 거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예. 평소보다도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발생한다는 아니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일주일 동안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한편 중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 사령탑이 독일 외교수장과의 회담에서 대만이 고대부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네. 대만에서 당장 반박을 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독일의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이제 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예.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카이로 선언 그리고 포츠담 선언 그리고 유엔 총회 이런 여러 가지 국제 그 선언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미 결정이 된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대만 측에서는 그렇게 따지자면은 700개, 7,000개의 문서가 있어도 모자랄 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중국이 말을 하는 것은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서 이제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건데 네. 대만 측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늘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하면서 대만은 네. 자국 영토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그 전에 카이로 포츠담 선언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대만이 중국 땅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가지고 대만을 중국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만은 중국 땅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여러 차례 전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1차 대도 2차 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결과에 따라서 선언하고 영토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예. 누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약을 가지고
자기 땅이다. 아. 우린 중국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예. 것이고 중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선언 가지고 문서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 땅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펜 쓰세요. 편하게 요 펜 쓰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쿠팡이요.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도 시작이 됐지만 미국에서도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이 벌어지나 보죠? 네, 같은 회사가 하는 건데요. 예. 한국에서는 대륜이라는 로펌이 진행을 하고 있고 대륜의 미국 법인인 SAKP가 미국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회사긴 합니다만 이제 따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법인이 이제 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소송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 쿠팡이 이 한국 법인인 것이고요.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쵸. 쿠팡 INC. 그렇기 예. 때문에 쿠팡에서 본사에서 이제 소송하는 건데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뭘 들여다볼 거냐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데이터 유출. 네. 이게 가장 쟁점이고요. 두 예. 번째는 소비자 보호법을 지켰느냐, 그리고 보안 의무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게 핵심 쟁점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미국 법인 측에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명 정도 모인 상황이고 네. 앞으로 추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쿠팡이 지난달 말에 무려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예. 저도 유출이 됐습니다. 저 것도 빠져나갔어요. 네, 저도 피싱을 받았습니다. 예. 전화 피싱까지 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한테 카드가 새로 발급됐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 집 주소도 알고 예. 전화번호도 알고 제 이름도 다 알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본인이셨군요. 예. 네, 똑같은 내용이어서 결국 내가 유출이 돼서 예. 다 공개되고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주문 목록 뭐 당연히 다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 쿠팡법인은 미국 쿠팡 INC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쿠팡 모회사 의결권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도 등장하지 않아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는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디스커버리 절차 그러니까 증거 게시를 통해서 본사 이사회 회의록을 직접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자세하게 뭐가 잘못된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최대 배상액이 15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사실 조 단위로 넘어갈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미국의 역대 소송을 한번 보면은요. 예. 미국의 이동통신회사 T-모바일이 2021년에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요. 예. 이 소송에서 합의금이 3억 5천만 달러, 돈으로 5,100억 원 들어갔고요. 이것 외에도 회사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 신용평가회사는 에큐팩스에서 2017년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더 많았습니다. 네. 1억 4,300만 명의 피해를 받고요. 당시 합의금이 7억 달러, 그러니까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송파 경찰서에 고소장이 들어갔습니다. 네. 박대준 쿠팡 대표 이사에 대해서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 관리자에 대해서 이걸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배임 혐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일단 소장이 진행이 돼 있고요.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미국에서 진행이 될지 좀 그러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은 쿠팡 많이 쓰니까 익숙하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당연히 뭐 손해를 많이 봤다고 네. 치더라도 유럽 사람들도 피해 보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왜냐하면요, 예. 쿠팡이 영국의 이커머스 기업을 인수를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기업과 유럽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알럭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인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도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서 다 같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이번에 집단 소송은 전액 성공 보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보통 소송할 때 착수금, 수수료 내거든요. 그렇죠, 있죠. 네, 근데 그걸 내지 않고 일단 회사 측에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은 다 되고 승소하고 나서 정산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승소를 해서 배상금이 커지게 되면은 예. 로펌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엄청나게 아, 커지겠죠.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미리 수수료, 선수금 이런 거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요. 네.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자에 대해서 격리와 추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왜 변경을 한 거고 또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10년 전에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때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대를 강화하면서 이민자들 받아주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요. 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죠. 예.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 사람들은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도 전반적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좀 적대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연합 27개 내무장관들이 모여서 불법 체류자 송환 규정 개정안을 합의를 했는데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일단 예. 망명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 이런 사람들은 제3국의 송환시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송환 서부는 쉽게 말해서 유럽 바깥에 이주민 대기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일단 수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심사를 거쳐서 탈락하면은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 며칠이라도 유럽연합 안에 있는 것은 부담스럽고 비용이 들어가니 제3국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원래 이걸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에다가 수용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죠. 유럽연합이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참 좋은 방법이네. 우리도 저걸 하자라고 해서 예. 결국은 유럽연합 전체가 이탈리아 알바니아 모델 그리고 영국은 르완다로 이민자들 보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이 합의를 내용되면서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민자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심사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방식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이 구금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면 역시 구금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연합이 어쨌든 이민자를 받기는 받을 텐데 각 국가별로 할당량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100명의 이민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야. 네. 그래서 뭐 GDP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할당량을 정하는데요. 그걸 만약에 나는 받기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돈을 내야 됩니다. 1인당 우리 돈으로 3,400만 원 예.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인데 만약에 이탈리아에 100명의 이민자를 받아야 되는 할당량인데 저는 싫어요. 그러면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거죠. 이제 예. 그걸 해가지고 이제 바깥에 있는 수용소 짓거나 여러 가지 난민 관리하는 데 이 돈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유럽에 오지 마라. 이제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론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뉴욕 시장의 조람 맘다니 트럼프 네. 대통령과도 많이 티격태격했던 그런 맘다니 시장이 당선이 네. 됐잖아요. 근데 뉴욕의 물가가 그렇게 비싸다던데 가보지 못했지만 네. 집값도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맘다니 뉴욕 시장이 22평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관저가 300평이라면서요. 네, 그걸 그렇습니다. 옮기는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사실 뭐 맘다니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은 아닙니다. 네. 어머니가 영화 감독이고 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교수님이었거든요. 교수인데, 예.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면 다 집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각자 알아 살게 되는데 예. 맘다니 시장에 살던 임대 아파트가 침실 1개짜리 임대 네. 아파트였고요. 평수가 22평입니다. 예. 그런데 월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338만 원입니다. 되게 비싸군요. 네. 예. 네. 근데 그러네요. 이게 싼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뉴욕의 물가가 비싼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어쨌든 시장을 당선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뉴욕 시장의 공식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퀸스에 있는 아스토리아 집에 살았는데 네. 소형 임대 아파트인데 부인과 함께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 시장이 되면서 어퍼 이스트 사이드, 소위 말하는 부촌으로 아, 이동을 하게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300평 네. 저택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대연회장이 있고요. 침실만 5개가 있다고 예.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고 저건가 1700, 봐요. 네, 맞습니다. 오. 보기에는 그냥 약간 깔끔해 보이는데 그러네요. 되게 의리의리한 느낌인 줄 알았더니 네. 그렇진 않네요. 또 보기에. 1799년에 지어졌다고 하고요. 예. 1942년에 뉴욕시가 이걸 매입을 해서 이제 시장 관저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문명에 가깝던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되면서 파란을 예. 일으켰고 어쨌든 임대료 안정화 그리고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이런 공약 가지고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예. 뭐 넓은 데 살면서 정치 잘하면 좋죠, 뭐. 그렇죠. 뭐 예. 몸이 편하면 생각도 잘 떠오르고 잘하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뭐 실적도 좀 약간 삐걱거리네 보니까 네. 인수위원을 선정했는데 네. 문제가 있는 인수위원 같은데요? 많이? 근데 이것도 약간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름은 말선 린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장강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얘기는 본인이 이제 형은 살았지만 나오고 나서 사회 활동가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유색 흑인 인종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결과라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인수위원회 공공안전 형사사법 관련위원회의 위원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린네는 1999년 뉴욕 브롱스에서 2건의 무장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택시 운전사 2명을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요. 예. 7년 복역하고 나서 2006년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예. 이건 사실 정확히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예. 유죄 판결이 나와서 형을 살았습니다. 일단 여론 좋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안전 형사사법 관련위원회지 않습니까? 근데 전과자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그러네요. 않은 예. 직책이고요. 특히 이제 뉴욕시 범죄 정책을 설계하게 될 그런 위원회에 예. 무장강도 전과자가 예. 들어간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고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형을 다 살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또 예. 물고 늘어지는 게 맞냐. 이런 얘기 듣게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이번 인선이 만다니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색채도 드러나긴 하지만 그러나 뉴욕시의 치안 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인사이기 때문에 예.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한편 요즘 SNS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잖아요. 네. 네, 호주 정부가 오늘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SNS를 금지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시도라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 이제 책을 보겠죠?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과연 책을 예.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이런 이제 모든 SNS들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10일 0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호주의 그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96%가 SNS 계정을 가지고 아니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인. 해당 플랫폼이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네. 벌금을 맞게 되는데요. 벌금이 호주 달러로 4,950만 호주 달러 우준으로 네. 485억 원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손에서 핸드폰을 떼기가 너무나 힘든데 저걸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호주 정부가 어떡해요.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는 거다 이렇게 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16살까지는 너무 위험하니 예.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으니까 16살 지나고 나서 본인이 판단 능력이 생기면 그때 예. 사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예.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네. 말레이시아도 내년까지 16세 미만 사용자 SNS 금지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하여튼 호주가 얼마나 잘 시행을 하는지를 보고 그러게요. 나서 다른 나라들도 좀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예. 안면 인식 기술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신분증 이런 것들 확인한다고 하는데 예. 왜 우리나라도 엄마 아빠 신분증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아이들이 좀 안 되죠. 안 되지만 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플랫폼 회사가 어떻게 정확히 걸러낼지 맞아요. 이건 좀 보완책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의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보시죠. 어떤 아이인지 얼마나 네. 대단한 아이인지. 선글라스까지 굉장히 멋지게 찍었는데요. 근데 체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량한 걸 3살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생각보다는 네. 좀 큰데 체스를 그냥 사진을 찍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 친구? 진짜 체스를 잘 두는 그래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3살 7개월 20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4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름은 사르와가 싱 쿠슈와. 좀 이름이 길긴 합니다. 이름 뭐라고요? 예. 쿠슈와라고 하는데요. 국제 체스 연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랭킹을 부여받은 최연소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쿠슈와는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체스를 하면서 논다고 하는데 예. 이 쿠슈와 부모님께서
스마트폰 이런 걸 좀 보지 말았으면 해서 체스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걸 넣었군요. 예. 네, 그래서 어. 2살 6개월 때부터 체스를 두기 시작해서 1년 만에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공식적으로 랭킹을 받게 된 건데 예. 이 공식 랭킹을 받으려면요 국제 체스 연맹의 랭킹이 올라가 있는 선수들과 이제 붙어야 되는 건데 오. 경기를 해야 되는 건데 3명의 선수가 해서 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 3명의 선수가 다 20대인데 아, 3살짜리에게 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고른 이유가 제 앞에서 그 호주에서 SNS 좀 네. 하지 그러니까요. 말았으면 하고 이제 정부가 정책을 만든 건데 체스더라고요? 체스를 두거나 다른 걸 손에 쥐어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대신에. 진짜 아이들이 굉장히 안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면 부모님들 탓을 네.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네. 식당 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툭. 맞아요. 근데 대화도 없고. 아이들이 워낙 맞아요. 어릴 때부터 노출되다 보니까 네네. 너무 익숙해지니까 손에 좀 다른 걸 쥐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호주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면 쿠시아처럼 좀 네, 각 분야에서 이런 그렇죠. 천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길 네. 바랍니다. 네, 오늘 월드에디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 규모 7.5의 강진이 일본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규모 6.4 여진이 발생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쓰나미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일본 도심을 비추는 폐쇄회로 TV 화면이 요동칩니다.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들은 물론 집안 가구들도 흔들립니다. 어젯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고 주택 화재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또 고속열차인 도호쿠 신칸센 등 일부 열차의 운행이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홋카이도 등 태평양 연안에는 한때 쓰나미주의보가 내려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津波警報が発表されました。ただし海岸や河川から離れ、高台等のできるだけ高い場所へ避難してください。 당초 기상청은 최고 3m 높이의 쓰나미를 예상했지만 실제 관측된 파도는 최고 70cm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쓰나미주의보는 모두 해제됐고 일본 원전 시설에도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현재 기상청은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뒤 일주일 안에 규모 8.0 이상 거대 지진이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早急に被害状況を把握すること、地方自治体と、緊密に連携して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실제로 강진이 발생한 지역에 규모 6.4의 강한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났던 만큼 일본 현지에서는 대지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 쪽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초대형 지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아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 규모의 말구평 지각대입니다. 유라시아, 필리핀, 태평양, 북아메리카판 4개의 지각이 모이는 접점으로 전 세계 지진의 90%가량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초대형 강진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필리핀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8일 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7.6의 지진도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올해만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10차례 이상 발생한 겁니다. 강진 빈도가 늘어나며 거대 지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 8.0 이상의 초대형 지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週間程度、特に今後2、3日間につきましては、今回の地震と同じく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일본 수도권 지하를 진원으로 하는 수도권 직하 지진이 규모 7.3으로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18,000명이 숨지고 약 789조 원의 경제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